오늘은 형제자매를 둔 모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65년을 살아오며 직접 적고 뼈저리게 깨달은 진솔한 정원담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유산 문제부터 자녀 교육, 부모님 부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번쯤 마주했을 현실적인 고민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한 가족관계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어 형제자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가에 매달린 통정이 잔잔히 울리는 늦가을 오후. 저는 오늘도 일기장을 펼칩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창틀에 앉았다가 훌쩍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 생각에 잠깁니다. 1958년 늦가을,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내 남매 중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겨울이면 한 이불 속에 모여 선로의 체온을 나누었고 봄이면 들판에서 함께 매니를 캐며 웃음꽃을 피웠던 그 시절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큰딸이니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동생들의 언니이자 때론 어머니가 되어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자매 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자매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기에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산 문제, 자녀 교육, 부모님 부양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는 끊임없이 시험들에 오릅니다. 특히 아팠던 것은 우리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했기에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픽줄이야 라는 말로 시작된 대화들이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7가지 이야기는 이런 아픔을 겪으며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 관계를 보호하며 평생의 행복을 지켜내는 지혜의 바른 이름입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또 한 장 떨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그리는 곡선처럼 우리의 관계도 때로는 흔들리고 떨어지듯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있었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 7가지 비밀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봄,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다. 막내 동생 리언이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자리를 잡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은행에 묵혀둔 적금도 있었고 작은 건물 하나를 월세로 내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리언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빅쟁이들의 독촉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막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와줄게,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적금 액수는 물론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까지 말이죠. 리언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저는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 더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 둘째 동생 자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언이가 연리한테 많이 도움받았다고 하던데 나도 좀 어려운 일이 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동생 철수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치 제 통장이 멈추지 않는 자동인출기라도 되는 것처럼 동생들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빌려달라거나 전세 보증금을 잠깐 용통에 달라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금액이 커졌고 곧 갚겠다던 약속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언니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그 말들이 점점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동생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동생들의 연락을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처럼 웃고 떠들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10년 추석이었습니다. 첫째 동생 철수가 술에 취해 저에게 큰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왜 리언이만 더 도와주면서 나한텐 인색한 거라? 누나도 결국 다 계산적인 거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동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재산을 공개한 것이 오히려 형제자매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동생들에게 제 재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돕되 더 이상의 정보는 나누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동생들이 서운해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세요. 형제자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은 반드시 자신만의 것으로 지키시라. 그것이 오히려 형제자매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쓰여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이 소중한 두 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형제자매의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설모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못할 아픔, 그리고 배신감. 이생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우울증이었습니다. 2008년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내의 감정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잃었으며 가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둘째 동생 숙자가 찾아왔습니다. 청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했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술 한 잔을 나누며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제가 겪고 있는 우울증, 심지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숙자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도움이 되어줄게. 함께 병원을 가자.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 조카의 결혼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숙자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언니도 힘들 때가 있었잖아. 그때 우울증 약도 먹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친척들은 물론 시댁 식구들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약점이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숙자는 점점 제 약점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면 언니가 그때 힘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다고? 라는 말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형제들 앞에서 제 과거를 언급하며 우리 언니는 원래 저래? 예전에도 그랬잖아.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제 아이들이 이모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많이 아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보여준 약점이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자식들 앞에서 단단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지만 그 모습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것 같았습니다. 삼지자매라고 해서 모든 약점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제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이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일지를 쓰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이겨냅니다. 삼지전의 관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사물을 해칠 수 있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메만나 버립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경기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형제자매 관계의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만일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대상과 경기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2012년 여름, 세 번째 큰 실수. 그해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7월,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고 치르기 형편이 어려워 저희 부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잠시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동생 철수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울티와 저는 평소 친한 사이였고 술을 한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사이 저는 속이 쌓아둔 이야기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수술비가 부담이 너무 커. 시동생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남편도 밤마다 한숨만 쉬면서 고민하고 있어. 그때는 그저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추석 명절이 되자 그 이야기들은 더 이상 저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님네 시댁은 참 형님을 힘들게 하니다. 돈 한 푼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다. 순간 자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얼굴이 창백해지셨고 남편 역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아내가 제가 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고 그것이 다시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로 인해 시댁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요양을 위해 다른 시동생 집으로 가셨고 명절에도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한동안 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일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어린 딸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집은 가난해서 할머니 수술비도 못 내줬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순간의 실수가 무고한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족사는 가벼운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정의 존엄성과 신뢰가 걸린 문제이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제가 힘들었다면 전문 상담사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혹은 일기장에 적으며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의 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올 뿐입니다. 2015년 봄, 둘째 아이 민수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성적이 기계만큼 나오지 않아 저는 매일 밤속을 태우며 기도했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도 스트레스를 받는 듯했고 가끔은 짜증을 내며 방문을 걸어 잠그곤 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무렵 큰동생 숙자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카의 합격 소식에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고 동시에 어떤 공부 방법을 썼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 인사를 전할 겸 동생 집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기쁜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자연스럽게 조카의 입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는 원래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었는데 철저하게 학습 계획을 세우고 매일 개인 교습을 받기 했어. 또 입시 컨설팅도 받았고 목표 대학에 맞춰 과목별 전략을 짜서 공부했지. 동생은 조카가 다녔던 학원, 활용했던 문제집, 입시 컨설턴트의 조언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고 동생이 알려준 방법을 민수에게 적용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조카가 성공한 방법을 따라하면 분명 민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수의 학습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학습 계획을 세우고 동생이 추천한 학원과 컨설턴트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수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나? 저랑 준영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짜증을 냈고 결국 큰 소리까지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전화와 부모의 기대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족 안에서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공부에 대한 의욕을 더욱 잃어갔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이야기가 가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친정 가족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됐어? 숙자네 준영이처럼 공부했어야지. 심지어 작은 동생 미영이까지 나서서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 학원 보내는데도 이만한 돈이 들어가. 언니도 좀 투자를 하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조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애쓰고 있었는데 동생들 앞에서 제가 부족한 부모처럼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 교육은 각 가정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녀 교육 방식까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학습 방식이 다르며 목표도 다릅니다. 저는 동생의 방법이 무조건 정답일 것이라 믿고 아이의 의사와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따라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조언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조언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가정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각자가 져야 합니다. 지금도 가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예전처럼 교육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방식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질은 부모가 아닌 아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저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배웠습니다. 각 아이는 저마다의 개성과 재능이 있다. 저는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한 아이에게 맞는 방식이 다른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결국 민수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대학은 지방이 작은 학교였지만 스스로 선택한 음악을 전공했고 지금은 작은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적 순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결코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아이에게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교육 방식과 가정사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각자의 방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 간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토양에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다른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서 피어나는 꽃이 다른 꽃과 비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2017년 겨울, 선거가 불러온 가족 갈등. 2017년 겨울,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 조용하던 우리 가족 단체 채팅방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사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점차 정치적 견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동생 숙자는 보수 성향이 강했고 셋째, 동생 철수는 진보 정당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미연이가 제 침묵을 문제 삼았습니다. 큰언니는 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 이런 중요한 문제에 무관심한 건 옳지 않지 않아? 순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제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날 가족 모임에서 철수는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 조카들까지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 SNS 친구를 끊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존중해야 할 경계가 있다는 것을. 특히 정치와 종교는 가족 사이에서도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종교 문제로 생긴 갈등. 정치 이야기가 불씨가 되어 가족 사이의 벽이 생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종교 문제.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미연이가 개신교에 입문하면서 저를 전도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미연아, 나는 내 신앙을 존중하고 싶어. 너도 내 믿음을 잘 지키길 바래. 하지만 미연이의 사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저에게 교회에 가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교회 한 번만 나와봐 라고 조용히 권유하던 것이 점점 언니가 지옥에 가면 어떡해? 나는 언니가 걱정돼서 그래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내 신앙을 존중해줘. 나는 내 종교를 강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믿음을 강요하지 마.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눌 필요는 없다.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한동안 서먹해졌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것을. 특히 정치와 종교 같은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이지만 각자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며 종교에 대한 논쟁을 피합니다. 그 결과 우리 가족은 다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신뢰가 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이지만 각자의 가치관, 신념,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아닐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경계를 지키며 가족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도 내 신념이 있어.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와 저는 1년 넘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제사 때도 미영이는 오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각자의 신념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했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신념은 매우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도 반드시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눈다. 이상하게도 이런 종기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위대한 대화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치와 종교처럼 개인의 깊은 신념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가을 아버님의 경환과 가족 갈등. 2019년 가을 아버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를 받아 진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픔의 간병과 정원비 문제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명절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부모님 부양 문제를 꺼냈습니다. 내가 맡아서 모시겠다. 하지만 병원비는 동생들도 던담하자.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막내 미연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 집을 물려받을 텐데 우리 보고 병원비를 내라고요? 그 말에 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결국 부모님 집을 언니가 상속받을 거잖아. 우리도 어려운데
정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동생들은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와 연결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 부양 문제는 단순히 사랑과 책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돈과 상속이 얽히면 가족 사이에서도 냉정한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 부양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부모님 부양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했습니다. 감정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모여 현실적인 기준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부양은 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병원비와 생활비에 대한 분담 기준을 정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는 사전에 협의하여 오리를 감지한다. 이후 가족 간의 논의를 거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담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 형제자매니까 희생해야 한다. 이런 나정한 감정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라도 경계는 필요하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책임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돈, 재산, 신념,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얽힐 때 가족은 때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족은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가족. 부모님의 정한을 계기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반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족은 과거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명절마다 모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정치, 종교, 돈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을 지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오래도록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에도 이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무조건 가까이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큰 누나가 집도 받고 병원비도 받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셋째 동생 철수도 거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가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둘째 축자는 내가 모시겠다 라며 나섰고 그러면서 부모님 통장을 내가 관리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이를 다인 미리 재산을 나누자 라고 주장했고 남대 미연이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습니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 전할 줄은 몰랐다. 한 달 뒤 아버님께서 정신이 드셨을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언제 죽나 기다리는 것인가. 내 새끼들이 이렇게 전할 줄은 몰랐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결코 계산이나 거래가 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돈과 재산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의 인종을 지키는 자식의 도리를 두고 재산 분배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갚는 일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유산이나 재산 이야기를 하지 말자. 갑자기 성장에 맞게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자.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숙자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산책을 합니다. 철수는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비를 보냅니다. 미영이는 부모님을 위해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계산의 계산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은혜를 갚는 일이라는 것을, 유산이나 재산을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돈과 재산은 한순간이지만 형제자매의 정은 평생 가는 것이다. 여러분, 부디 부모님 부양과 유산 문제로 형제자매 간의 오해를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형제자매의 정은 평생 갑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부모님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2020년 여름 코로나19 속에서 찾아온 갈등. 2020년 여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숙자의 남편이 제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숙자로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고 남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오히려 남편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부부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나는 배신감을 느꼈어.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 부부의 일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다른 형제자매들에게까지 퍼졌고 급기야 시댁에까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자녀들이 받은 상처였습니다. 이제 남편과 저는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해졌고 서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꺼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부부관계는 그 무엇보다 사적인 영역입니다. 아무리 친한 형제자매라도 절대 쉽게 공유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한 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한다. 지금 저는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부관계는 마치 정원의 여린 새싹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오히려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부만의 정성으로 가꾸어야 할 소중한 정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부부의 관계는 더욱 섬세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아 풍경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잔잔한 울림처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조용하지만 깊이 스며드는 사랑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이제는 겨울바람이 불어오지만 창가에 걸린 풍경종의 맑은 소리만은 변함이 없으려 마치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7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6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이자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진한 피도 때로는 옅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공지하는 순간 우리는 순수한 형제자매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사랑이 돈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은 조용히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자신의 약점은 혼자만의 것으로 지키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그 무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홀로 견디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나의 약점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가족사는 영원한 친목으로 지키시라. 두 집안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신장의 감정이 휘둘려 한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입을 여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넷째, 자녀 교육의 간식은 각자의 영역으로 존중하시라.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뒷간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기저와 간섭은 그 꽃들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해칠 뿐입니다. 형제자매라 해도 각 가정에는 각자의 교육 방식이 있고 각 아이에게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 철학을 강요하기보다 각자의 방식대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존중해 주세요. 다섯째, 정치적 자매와 종교적 신념은 말하지 마세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부모님 부양과 유산 문제는 언급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계산이나 거래가 아닌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재산을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식의 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과 유산은 한순간이지만 형제자매 간의 정은 평생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일곱째,
부부관계의 밀당 이야기는 나누지 마세요. 부부관계는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보고해야 할 영역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며 너무 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마치 정원의 여린 새싹과도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꾸어야 할 소중한 관계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문제를 외부로 퍼뜨리는 순간 두 관계는 더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계절이 바뀌어도 겨울바람이 들어와도 상자에 울리는 긍정적인 소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처럼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에 때로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기보다 적당한 거리와 경계를 지킬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은 때로 멀리서 바라볼 때 더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